정치부심으로 함께하는 화요일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진중권의 천적들만 모아가지고 지금 방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 박진영 부대변인님은 지난 주간에 어마어마하게 뜨셨습니다. 자기 대권 도전한다는 소문도 있어요. 부끄럽습니다, 진짜. 우리 방송 마치고 나서 쓰신 것 같더만 보니까. 아유, 너무 좋습니다. 저기 삼국지에 누구야? 예형. 동네 형입니까? 제가 후배한테 무슨 전화할 때는 예형 이러시더라고요. 네, 우리 박진영 대변인 나오셨고 우리 열린민주당 김성애 대변인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예, 두 분 때문에 우리 프로그램의 주가도 확 올랐어요. 정치부심 독점 출연은 아니지만 진중권을 잡는 진중권의 진정한 멘토들과 오늘 방송을 함께 하겠습니다. 진작에 진중권에 대해서 제가 오랫동안 경험해온 알기로는 한 10년 됐어요. 10년이 넘었군요. 한 15년 됐는데 그 사람의 민낯을 다 본 사람으로서 두 분이 너무 잘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얘기는 또 계속하도록 하고 너무 네. 그래서 훌륭한 일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오늘 상품은 갈비로 준비했습니다. 갈비로. 아이고, 여기 열심히 하시면 다 대가. 그동안 이제 먹는 거, 씹는 거 없이 그냥 뭐 보낭칠 이노큐 잠재우는 이런 것만 드렸는데 오늘 약간 조련당하는 기분이 좀 고기가 있으니까 좋네요. 그렇습니다. 예. 잘하면 고기를 주는 겁니다. 예. 그럼요. 자, 설성목장의 양념꽃갈비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네, 설성목장의 양념꽃갈비. 그동안 한우 한돈의 생고기를 중심으로 판매하던 설성목장이 작정하고 준비한 양념 소갈비입니다.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양념 꽃갈비 또 양념 LA 꽃갈비입니다. 제가 LA 갈비에 아주 환장한 사람이거든요. LA 갈비의 맛이 너무 좋아서 LA 가야 먹을 수 있나 해가지고 LA 가려고 마음도 먹었던. 자, 이 두 종류 모두 다 갈비 부위 중 최상급인 6번에서 8번 갈비대만을 엄선해서 신선한 야채와 과일과 양념을 정성껏 재운. 안 자려고 해서 이제 그 갈비한테는 보낭치 이노큐를 먹여가지고 재웠습니다. 네. 꽃이 핀 듯이 마블링이 풍부해서 꽃갈비라고 불립니다. 양념 꽃갈비는 50에서 55mm의 두께로 커팅돼가지고 갈비 부위에 도톰하면서도 부드러운 최상급 식감을 한입 가득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LA 갈비와는 달리 두께가 아주 좋아요. 양념 꽃갈비는 정말 맛과 함께 뼈에 붙은 살코기를 뜯는 재미 대단하거든요. 25년 한식 장인의 노하우로 만든 특제 양념을 사용했습니다. 간방 베이스의 신선한 야채와 과일이 더해진 양념은 간이 자극적이지 않고 적당히 달큰짭짤합니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자, 가격 정보. 양념 LA 꽃갈비 한 팩 400g인데 갈비 2대입니다. 15,900원. 아이고 세상에, 이 가격에 어디서 이런 걸 먹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양념 LA 꽃갈비 2팩 세트 400g 갈비 2대는 28,900원. 세트 구매 때는 9% 추가 할인. 양념 꽃갈비 한 팩 400g 갈비 2대. 요거 같은 경우에는 24,900원. 꽃갈비니까. 그 앞에 거는 LA 쪽이었고요. 자, 양념 꽃갈비 2팩 세트 400g 2개 46,900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세트 구매 때는 6% 추가 할인이 가능합니다. 앞서서 양념 LA 꽃갈비 2팩 세트 구매 때는 9% 추가 할인이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쉽고 빠르게 건강하고 저렴하게 맛볼 수 있는 설성목장의 최상급 양념 꽃갈비와 양념 LA 꽃갈비를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습니까? 그럼 뭐 고기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진짜. 예, 그래요. 열심히 이런 보람이 있네요. 앞으로 더욱더 진중권을 좀 씹어주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근데 진중걸 욕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됐어요. 그래요? 다음에는 꽃갈비로. 이게 꽃갈비군요. 예. 근데 제가 지금 먹는 건 양념 꽃갈비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두툼하게 갈비대를 하고 그 둘러진 살을 떼먹는 건데 두툼한데 어떻게 이렇게 고기가 부드럽죠? 맛있네요. 그러니까 양념에 잘 데워서 그래. 제가 밥을 먹지 않고 그냥 고기만 먹고 있는데도 그렇게 짜지 않고 아주 간이 적당합니다. 제가 사석에서 그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정치는 육식이다. 육식. 예, 정치는 육식 동물들의 것이다. 이게 그럼 초식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칼집도 아주 잘 들어갔고, 그다음에 고기가 옛날에는 그 갈비에다가 살코기를 묻혀갖고 팔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완전히 갈비니까 부드러움이 일단 살코기랑 비교를 할 수가 없고요. 야, 고기질이 이렇게 좋으면 양념을 안 해도 맛있겠어요. 양념도 엄청 맛있는데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행복합니다. 이게 이거 뭘 만드신 거예요 여기서? 프라이팬에다가? 야, 이거는 아까 제가 보니까 그저 심지어 엄미애 씨가 굽지 않았는데도 이 정도 맛있으면 엄미애 씨가 구웠으면 얼마나 맛있었을까 좀 아쉬움이 드는 부분이긴 한데요. 근데 아까 전에 보니까 그냥 코팅 후라이팬에다 구우시더라고요. 사실 고기는 이런 고기 같은 이제 석쇠에 굽고 이래야 더 맛있는데 코팅 후라이팬에 구워도 이런 정도가 나올 것 같으면 아이고. 댁에서 아주 간단하게 해먹기도 좋고 가격도요. 400g 한 대, 그러니까 400g 한 대 15,000원권에서 두 대를 사면 28,900원이니까 이 가격대 이런 고기는 없죠. 와, 이 정도 가격이 매일 먹어도 되겠네요. 매일 먹으면 질이지. 아니,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고기 구워가지고 계란 후라이까지 올려서 먹거든요. 보통 아침을 고기를 먹어요. 아 그러세요? 예, 예. 늘 이 전쟁에 나간다는 심정으로 아침에 고기를 먹고 예형 이놈을 하는 마음으로 한 바퀴 돌고 오시는군요. 잘 나왔어, 형. 잘 나왔어. 그 설성이 혀설자에 이룰 성자. 그건지는 모르겠지만, 여간 혀로서 그 일가를 이뤘습니다. 예. 일가를 이뤘어요. 아 맞아요. 기가 막히네요. 지금 먹는 건 양념 LA 꽃갈비인데 이것도 굉장히 두툼하게 썰려 있고 근데 왜 LA 갈비예요? 여러 가지 소문이 있는데 원래는 갈비가 뼈가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다 이제 살코기를 식용 본드를 붙여갖고 갈비라고 팔았거든요, 옛날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갈비 뼈는 보이지만 실제 고기는 갈비고기가 아니라 살코기였단 말이에요. 이걸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니네가 의심을 못하게 내가 아예 살을 붙여서 이렇게 보여줄게. 그러면 갈비뼈를 이렇게 자른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살코기를 붙일 수가 없고 무조건 갈비살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LA 갈비라고 파는 거 무조건 갈비살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력을 속이고 부위를 속일 수 있을 때는 그렇게 팔던 당시에는 LA 갈비만 진짜 이 갈비살을 먹을 수 있던 때가 있었죠. 너무 맛있어서 흥분해 설렸네. 막. 아니, 근데 왜 LA예요? 우리 옛날에 노래도 그런 거 있었어요. LA에서 그렇게 만들어서 먹었다고. 나성에 가면 있잖아요. 그처럼 이게 낯선이 가면. 나성이 LA잖아요. 네, LA. LA인데 LA가 한국 사람들이 가서 잘 사는 곳. 아마 제 생각에 그런 느낌으로서 LA 갈비 했을 것 같아요. 그 LA 갔다 살다 돌아오신 분이 바로 김성애 대변인. 그렇구나. 아는 척. 네. LA에서도 이런 갈비 먹기 힘든다. LA에 그리고 LA 갈비가 왜 LA 갈비가 이제 그래서 이어지는 얘기인데 미국은 살코기보다 갈비가 더 싸요. 갈비가 뼈에 붙은 기름 많은 고기라 그래갖고 미국 사람들 이런 고기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살코기를 붙여서 팔 수가 없어. 비싸니까. 그래서 소 부위 중에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부위가 갈비였습니다. 그 집에서 제가 미국 살면서 정말 어렵고 힘들던 시절에 정말 먹을 거 없으면 LA 갈비 사다가 그걸로 끼니를 겨우겨우 때우면서 어렵게 성공을 향해 달렸던 시절이 생각이 나네요. 그때 이후로 이렇게 맛있는 LA 갈비는 처음 먹어봤어요. 야, 눈물 져서. 농담이 아니라 그때는 미국의 양념 LA 갈비가 그냥 소고기에 비해서는 한 절반 값도 안 됐어요. 잘 먹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정치는 육식이다 하는 이유가 우리 쓰는 이 정치라는 단어는 한문으로 하면 굉장히 좋은 뜻이잖아요. 근데 영어로 하면 이게 폴리틱스잖아. 이 폴리틱스는 폴리스에서 일어나는 모든 찢고 볶고 싸우고 해서 어떻게 나눠 먹을 것인가 싸웠다 이런 뜻이거든요. 결국 우리가 이제 영어를 한자어로 옮기고 보니까 정치가 굉장히 우리가 하는 게 사실은 이게 그리스 로마에서 시작된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네. 하는 것도 이게 한문하고 참 안 맞는 지점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 국민들 왜 자꾸 싸워 그러는데 사실은 정치의 본질적 요소가 싸우는 거죠. 예. 아주 할 얘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태산 같습니다. 근데 이재명 지사 오늘 아주 끝까지 국민의 짐이라고 하다가 그래 뭐 알았어 유감 한번 표명해 주지 뭐 이러면서 넘어갔습니다만은 이거 정말 대단합니다 진짜. 근데 제가 또 이재명 지사와 관련한 책을 쓴 사람으로서 그게 지금 5세를 벌써 넘기고 5세 있는데 올랐습니다. 뭐 참자 이런 뭐 제 입으로 그런 얘기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예.
그분이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성남시 의회 의원이 한번 이재명 지사에게 좀 모략하는 이런 식의 발언을 했나 봐요. 마지막에 이재명 시장 뭐 큰 소리 치더니 그 뒤로는 뭐 별말 없더니 내려가요. 한번 자기도 한번 큰 소리 한번 쳤다 이거지. 그런데 올라가서 얘기할 때부터 뭐 이 시장이 대놓고 막 큰 소리 치면서 막 다그치더라고요. 결국 나중에는 그 사람 꼬리를 내렸어요. 예. 이게 좀 보기 좀 안 좋으신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당시 상황은 여소야대였습니다. 성남시 네, 성남시에서 의회 네.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말 한정없이 끌려다닐 수도 있었지만은 이재명 지사는 하고 싶은 복지를 다 했어요. 성남에서. 그게 왜 가능했느냐? 의회와의 관계를 분명하게 한 거예요. 시장의 권한을 절대로 그 야당 의원들에게 그 주도권을 넘기지 않고 견제와 감시해라. 그러나 금도 안에서만 해라. 벗어나는 순간 내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래서 하여간 그 벗어나려고 하는 순간부터는 뭐 진짜 얼마나 말을 또 잘합니까? 그분이 평소엔 좀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지만은 싸우면요 얼마나 말이 그냥 변호사 아닙니까? 예? 다다다다다 나가는데 뭐 상대가 이길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번에도 국정감사 보니까 정말 그 한번 한 방 먹이려고 의혹 제기하려고 갔다가 어제 같은 경우 그랬거든요. 옵티머스 최동욱 전 검찰총장 잠깐 만난 정도에 그거 갖고도 무궁무진한 그런 시나리오를 만들려고 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콧대를 확 낮추면서 대판 붙었잖아요. 진짜. 오늘은 그 얘기를 안 하더라고. 야당 의원들이. 왜 안 하겠어? 해봐야 좋은 얘기도 못 들을 뿐더러. 일단 의혹 제기 이재명한테. 자체가 별 수준이 없는 의혹 제기였고. 그러나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예.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거기 쩔쩔맨다든지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러면 오늘도 계속 공세를 이어갔을 거라고요. 그렇게 어느 정도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 커트를 해줄 수 있는 어떤 쟁투력 같은 것들이 좀 요구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저쪽이 개판을 치니까 완전히 제가 봤을 때는요. 죄송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한테는 참 죄송하지만은 이 사람들은 말로 해가지고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서 뭐 그렇다고 옥상에 데려가서 좁힐 수도 없는 거고 그럴 때는 이렇게 정말 까불지 않게 좀 확실하게 약호를 죽여놓는 좀 저급한 정치를 해서라도 좀 야당을 까불지 못하게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너무나 이 여당은 고차원적인 정치를 하려다 보니까 상대는 그런 고차원적인 정치를 소화할 수준과 능력이 되질 않아요. 못 알아들어요. 네,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들더라고. 대차게 싸워줘야 되는 것이고 전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지사가 좋은 교본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 민주당 의원들 너무 수준 높은 정치를 지향하지 마시고 좀 눈높이를 맞춰서 야당을 좀 제대로 선도하는 선도부 학생 같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때가 된 게 아닌가. 확실히 그 개싸움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가 이쪽 당 사람들 상대하는 법을 알아요. 아주 굉장히 그건 훌륭한 정치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국감 때 유명한 짤 있지 않습니까? 그 뭐라고 하지? 누가 국정감사하면서 이재명 시장 보고 야단을 치면서 비웃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죠? 그 유명한 짤이 있는데 내가 기억이 안 나네. 신보라. 이죽되지 않았습니다가 뭐 있지 않습니까? 그 약간 그 실룩거리는 표정으로 쳐다봤다고 해서 이제 이죽거리지 않았냐, 쪼개지 않았냐 뭐 이런 말을 실실 쪼개 했던- 예. 실실 쪼개십니까? 이렇게 실실 쪼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진지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정말 재밌었어요. 오늘 그거 보면서 제가 또 느낀 게 뭐냐면은 안철수 안철수. 형님이 대선 때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본인이 MB 아바타가 됐어요. 근데 그 야당 의원들이 우리가 국민의 짐입니까? 그 용어를 자꾸 환기시킬 필요도 없는 것이고 게다가 경기도 국정감사를 하는데 정해진 범위가 있거든요. 국가에서 나가는 세금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한 걸 지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거기서 뭘 찾아낼 수가 없으니까 경기도 사무 전체를 갖고 들어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 범위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관례적으로 사무 범위가 아니다고 하더라도 자료 제출을 해온 게 이제 일상적인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 이제 그걸 문제를 삼고 들어간 거죠. 이거는 경기도 도의회에서 감사를 다 하는데 왜 당신들이 보려고 하느냐라고 했던 그 기본에는 국가에서 세금이 들어가는 아이템 가지고는 아무리 파도 안 나오니까 국민의힘에서 무리해서 막 뒤져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거기서 스텝이 꼬인 거고 사실 경기도라고 어떻게 100% 잘하겠습니까? 그중에서 국가의 세금이 들어간 것 중에서 잘못한 걸 잘 찾아내서
집요하게 공격을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아무거나 던지고 보자는 심정으로 아무 자료나 욕을 했다가 거기서 일단 이재명 지사한테 기선이 제압당하고 나니까 다른 일들이 다 안 풀려나가는 상황으로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지자체 업무라는 게 국가 위임 사무, 국가의 위임 사무가 있고 그다음에 지방자치 사무가 있거든요. 이 지방자치 사무는 도의회에서 다 감사를 합니다. 국가 위임 사무에 대해서만은 감사를 하면 되는데 도 전체 걸 갖고 보라고 하니까 월권인 거죠, 월권 사실은. 자, 일단 뭐 지방 사무에 대해서는 지방 의회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 의회가 이제 감사하고 이와 관련해서 또 검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저도 굉장히 좀 타당한 얘기인 것 같아요. 아니 그 지방의회는 뭐하러 있는 것인지, 그리고 국회 같은 경우에는 국비로 들어가는 사업도 국가의 사무를 보조할 때에만 감사하도록 돼 있는 것 말씀하셨는데 구분이 분명치가 않으니까 또 지방 분권이 선언적으로만 그칠 뿐이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중첩되게 돼 있고 두 번 사무 감사를 받아야 되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뭐 이 지사의 그런 발언들도 이런 식인 것 같아요. 하여튼 뭐 뭔가 논란을 만들어 가지고 사회적 쟁점으로 만들어 가지고 돌파해 나가는 이런 방식인데 어쨌든 국정감사 기간에 야당이랑 맞서는 것 자체로는 국민들에게도 그렇고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높은 점수를 받을 일이니까요. 네네네. 실제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제가 그런 표현 쓰는데 지역 구의원 수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나라 일하는 거지 동네에 이제 지방자치 업무 관련돼서 뭐 자기 지역구에 뭐 했네 하지 않습니까? 그거 사실 알고 보면은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들 업무 자기가 뺏어서 자기가 잘했다고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 훌륭한 국회의원이 아니죠, 그런 분들. 그런 구별이 안 되니까 도지사 불러놓고 도지사 일에다가도 감내라고 배나라 하는 거죠. 지금. 아 너무 수준이 낮아요 진짜. 수준이 낮죠. 국민의 짐은 똥입니다. 그냥 제가 봤을 때 국민의 똥이에요. 그냥 이런 당을 어떻게 좀 정리할 방법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어? 아니 진짜 이게 그동안 뭐 해왔던 짓들을 보게 되면 패스트 트랙 건도 그렇고 당이 나서서 아예 법을 어기자고 했던 거 아니에요. 이건 위헌 정당 아닙니까? 아니 무슨 입법부의 한 구성원인 야당이 법을 어기고 대놓고 어기고. 아니 저기 김 PD님 말씀 들으니까 국민의 힘을 가지고 한자로 붙이는 뭐 경연대 이런 거 생길 것 같아. 국민의 때. 뭐 네, 이런 거. 국민의 때. 저는 앞에 국민의를 붙이는 자체가 불쾌해요. 국민이 가진 것 중 무엇이든 그 당에다 비교할 수 있는 게 있나 싶은 생각이.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진짜 이런 무책임하고 지각 없는 정치는 제가 봤을 때 다음에 이 당이 이 모양 이 꼴이라면은 점점 더 그 규모가 축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네. 이제 그 국감 이후에 지금 또 하나 쟁점이 바로 공수처인데 국감 끝날 때까지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 짐한테 공수처 처장 후보 내놔라 이랬는데 할 것처럼 하더니 또 수적 말을 바꿔요. 옵티머스 그리고 라임 관련해서 특검을 수용하면 그때 공수처장 후보를 내놓겠다 이러고 있어요.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우리가 방관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냥 질러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인 게 공수처라는 게 상설 특검하고 거의 같은 거예요. 그렇지. 공수처 하면 되는데 뭘 그것도 법도 다 통과시켜 놓고는 하지도 않으면서 특검하자는 소리 하는 거는 이건 하기 싫다는 소리인 거죠. 근데 이제 상설 특검 그러니까 특검을 하자고 야당에서 얘기하고 공수처를 하자고 여당에서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전 이게 코미디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특검은 특검법을 통해서 국회에서 구성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상설특검법이 통과가 돼 있지만 어쨌건 국회에서 협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180석이에요. 근데 뭘 해도 민주당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뭐 그렇죠. 특검법을 오케이 특검합시다고 받은 다음에 우리 마음대로 법을 통과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이제 극단적인 경우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특검으로 하면 민주당에게 훨씬 유리한 수사 환경이 조성이 되고 극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공수처는 어쨌거나 지금 현재 구조대로 하면 국민의힘이 추천한 2명이 들어간 상태에서 공수처장이 임명될 거기 때문에 공평무사한 사람이 될 거거든요. 그럼 야당이 공수처에서 하자 그러고 여당이 특검을 하자 그래야 지금 정상적인 상황인데 야당이 뭘 좀 천지분간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지금 뭐 공수처를 임명 안 하겠다 뭐 이걸 받으면 저걸 하겠다라고 하면 민주당은 이제 더 이상 뭘 기다려서 안 됩니다. 뭐 이 정도 기다렸으면 세상 모든 일이라는 게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유통기한이 지나서 지금 공수처 썩어서 먹으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공수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공수처에게 수사 대상인 사람도 전체 국민의 10,0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요. 이것에 관심 있는 국민들도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이 문제를 마치 무슨 협치를 자꾸 한다고 국민의힘하고 이 정도 시간을 끌고도 더 끌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민주당이 일을 안 하네 이런 인식을 줄 수가 있어요. 맞아요. 오히려 그냥 전광석화처럼 막 김용민 의원 안까지 다 집어넣어서 제대로 만들어서 통과를 시키고 뭐 반발을 하더라도 통과를 일단 시키고 예산안 정국으로 넘어갔고 그럼 예산을 통과 안 시키겠다는 거냐? 이렇게 해서 민생국회로 몰고 가야 되는데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는 거꾸로 말씀드리는 말씀인 건데 공수처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공수처를 통과시키면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 다음번 당대표 선거할 때 이렇게 과단력 있는 우리 이낙연 후보를 지지해야지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공수처가 만들어지거나 말거나 어차피 내가 잡아갈 것도 아니고 내가 잡혀갈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내일이나 모레라도 후다닥 날치로게 해갖고 막 본회의까지 열어서 공수처를 일단 통과시키고 나면 세상 모든 일이라는 게 마무리가 지어져서 어쩔 수 없게 되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게 돼 있거든요. 언제까지 공수처 문제를 붙들고 늘어질 겁니까? 그러니까 협치를 하는 건 그건 막 통과를 시켜놓고 예산안에서 협치하면 돼요. 그래도 일하는 국회 합시다라고 또 짐짓 얘기를 떠들면서 국민 여론을 모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쓸데없는 일에 힘을 낭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분통이 터진다 이제 진짜. 그렇죠. 이 국회법과 절차에 따라서 이제 하면 되는 겁니다. 날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당이 합의를 구할 게 180석은 다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다 할 수 있죠. 제가 이번에 국감 보면서 웃기는 게 이 특검 문제도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 추천권이 어떻게 되냐면요. 법무부 차관, 검찰청, 그다음에 이 대한변협, 야당 2명, 여당 2명 이렇거든요. 근데 이것도 과반수예요. 네. 비토권이 없어요. 그 특검하면은 여당이 더 유리해요. 추천권 자체가. 네. 확실하게 유리한 상황인데 또 특검하자 이런 식이 하는 것은 수사 자체를 계속 질질 끌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선수들이 축구 선수인데 필드에 나와가지고 침대 축구 하는 거예요. 침대 축구. 누워가지고 뛰지는 않고 계속 전반전에는 추미애 장관만 부르는 거야. 후반전에 가가지고는 옵티머스하고 라인만 계속 특검 이야기하면서 안 되는 걸 계속 하자고 하는 거예요. 누워 있는 거예요. 이제 일을 안 하고.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 야당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짜. 그래요. 결국에는 이제 공수처는 여당이 조금 더 야당의 어떤 그런 눈치를 볼 여지가 없이 밀고 갈 사안이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아니 밀 생각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정해진 기간에 하자고 하면 되는데 7월 15일 안 했잖아요. 그리고 네. 기다려주는 것의 날짜를 정확히 정해서 그렇지, 기한을 정해서. 민주당이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줄 필요가 있어요. 10월 30일까지 후보 추천 안 하면 우린 11월 1일에 그냥 출범시킬 거야. 모르겠어. 난 니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하면 국민들이 이 정도 하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세상에 7월 15일에 출범한 정부의 기관이 3달이 되도록 못하고 있으면 이거는 지금 당장 국민의힘 욕하죠. 다음 달엔 국민들이 민주당 욕합니다. 네. 아유, 좋은 말씀입니다. 그 실제로 보면은 이분들이 제가 이제 정보입니다만 확인되진 않았습니다만은 이 추천위원을 1명 정도 확보를 해놨대요. 그래요? 국민의힘이 예.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자기들이 지금 현재 야당으로서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 공수처 뭐 이런 거 잡고 발목 잡기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하나 늘 이 조언을 드리자면은 본인들이 이제 이 산업화 세력의 후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경제나 부동산 이야기 하세요. 그게 제일 효과있어요. 누가? 저기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누가요? 국민의 짐이 그런 걸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중에 누가? 할 사람이 없구나. 실력이 없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할 만한. 윤진숙이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거기도 나오고 왜 뭐 다른 사람 김종인 직접 말하는 거 왜 국회 회의장이나 전체 회의장에서 지금 경제 얘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유승민 그러니까요. 의원도 밖에서는 하지만 안에 못 들어오고 들어오니까. 예. 아니 저희가 뭐 웃고 즐길 시간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자영업자들도 정말 힘들고 여행업계 망해서 쓰러지고 지금 괴로우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정부가 이분들을 돕기 위해서 최선은 다하지만 이분을 앞세워서 정부를 공격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여당이. 그러면 야당이 이런 피해자들을 규합하고 지금 이런 부분에서 부족하지 않느냐, 왜 민생을 돌보지 않느냐라고 공격을 해야 될 이 시점에 라이민이 뭐니 뭐 옵티머스니 뭐니 한 가닥 신락 같은 기대를 걸고 저기를 파면 그 뒤에 누가 나오겠지라는 거의 망상에 가까운 기대를 그렇죠. 걸면서
거기에 올인을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요. 제가 최근에 뭐 기자들 만나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국정감사 관련해서 쓸 기사가 없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의원이고 보좌관이고 자료도 들고 와서 이런 거 한번 해보자 뭐 설득도 하고 이러는 과정이 있었는데 작년에 내가 뭐 브리핑할 때만 해도 국감 소식을 이게 정리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가지고 애먹었는데 요즘엔 뉴스가 없어요. 아니 제가 이제 지난번에 시작한 날도 말씀드렸지만 첫날 국정감사 제가 9개 일간지를 봤는데 그중에서 3개 일보 하나만 일면은 국감 아이템이었고 8개 신문은 아예 국감 아이템이 없어서 이건 정말 그래요? 재앙입니다. 재앙. 여당은 정부가 못했어요라고 국정감사에서 크게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이건 정말 야당을 위한 올곧이 야당에게 주는 시간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낭비를 하는지. 그러니까 20대 국회가 동물 국회다 비판을 받았다면 21대 국회는 맹물 국회인 거죠. 맹물 국회. 물론 뭐 여당이니까 편을 들 수 있습니다만은 기재부 장관이나 국토부 장관이 나왔을 때 네. 거의 뭐 저기 뭐 짐 못 구했다라고 이렇게 막 위로해 주듯이 웃어 넘기고 이럴 상황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부동산 문제에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습니까? 야당이 좀 그런 국민들의 분노를 받아가지고 저는 뭐 여당 소속입니다만은 그 기재부 장관이나 국토부 장관들에게 호통치고 세세하게 혼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제대로 그 민생 국회 하는 거죠. 실력이 없으니까 진짜. 근데 이제 제가 2017년까지 야당하면서 여당 의원들과 여당 보좌관들이 뭘 하는지 봤는데 그때 국정감사 때 되면 예를 들어서 행정부에서 질문지를 써갖고 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좀 너무 물어볼까? 충격적인데? 뭐 좀 물어볼 거 좀 갖다 줘요. 이러면 예. 장관 그 새로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 예산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예산이 부족합니다. 증액하세요. 뭐 이런 거 하는 거야 자기들끼리 짜고. 예. 그러니까 아니면 야당이 이런 포인트에서 공격하는 게 정해지잖아요. 네. 예를 들어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의 무슨 실책에 대해서 공격하기로 하면 그거에 반대하는 방어 논리를 개발하거든요. 네. 그걸 정부가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Q&A를 만들어갖고 의원실에 뿌려요. 그럼 그거 이제 의원실마다의 표집 규격에 맞춰서 그냥 그것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럼 의원 그거 하나 들고 들어가서 민주당이 뭐라 하면 반대 의견 얘기하고 이러던 시절은 좋았는데 막상 자기들이 야당이 되면 아이템을 직접 발굴해야 되고 행정부에서 더 이상 질의서를 써주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뭘 해봤어야지. 예? 평소에 계단을 올라가는 놈이 설악산 올라가는 거거든요. 갑자기 지금 설악산 올라가라고 하니까 운동화 신고는 미끄러지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이. 근데 저는 한 3, 4년 지나면 좀 나아질 줄 알았거든요. 네. 제가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처음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인사청문회 할 때요. 제가 그거 보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한 4분 정도는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나 같으면 저 사람 날렸다. 근데 그 눈앞에 고지가 보이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의원도 질의를 못하고 보좌관도 포인트를 모르고 이러니까 그냥 다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전 이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결국 어떻게 됐냐. 이게 중요한 대목인데 그래서 그때 두각을 나타냈던 사람들이 주로 검사 출신의 새누리당 의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곽상돈이 그다음에 김도읍. 김도읍이니 뭐 다 기억이들 아실 겁니다. 예, 지금 예, 예. 주광덕이니 뭐 이런 사람들이 김진태, 김진태. 히트를 친 게 예. 특히 그 중에서 특수부 출신들은 해봤거든. 최교일. 근데 이제 거기서 해보는 거의 포인트는 뭡니까? 가족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건 수사. 그래서 지금 조국 장관 때도 자꾸 별건이 나오는 게 본인 건드려서는 사람이 안 죽어요. 이 판에 이런 정도 올 정도면 보통 강심장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약한 고리인 가족을 건드리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인 체력을 가지고 국정을 비판하는 야당 의원들이 많았다면 그런 검사의 노력이 튀어 보였을 텐데 아무도 안 하는 상태니까 그 검사들만 나가서 신변 잡기 뒤져서 가족 뒤져서 그래서 기억나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 딸의 손자가 뭐 학적부가 변동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에 하여튼 가족들을 그렇게 건드려도 됐어요. 그 며느리가 뭐 어디에 전시를 했니 말했니 뭐 이런 거 갖고 계속 이슈를 삼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쪽으로 우르르 쫓아가다 보니까 그거 외엔 할 줄 모르는 신상털이 정당이 된 거예요. 야.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씨가 저렇게 당하면서 뭐 장인 문제 들고 나오고 처들 문제 들고 나올 때 생각해 보시면 5년 전에는 저런 거 알아도 의제를 삼지 않았어요. 가족까지 하는 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랬는데 지금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추미애 장관 가족들 다 저렇게 돼 있죠. 조국 장관도 가족들 다 저렇게 돼 있죠. 국민들이 이 정도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재밌을 것 같은데 한번 켜봐. 이렇게 됐는데
결국 국민의힘을 망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들은 전 특수통 출신들의 검사가 국정감사고 청문회국을 전부 다 신상처리와 망신주기의 무대로 만들면서 지금 자기들의 국정 운영 능력을 완전히 빵으로 만들고 어떻게 하면 누구의 신상을 털까로 자꾸 그림을 몰아가고 언론들도 이제 이미 이런 피맛을 본 이상은 그냥 심심한 기사로 무슨 정책 기사로는 원하지 않는 거죠. 자극적으로 이제. 그렇죠. 예, 그럼 그 딸이 뭐 어디가 아프다며? 어디 아픈지 병명 좀 알아봐. 예전 같으면 꿈도 못 꿀 이야기들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언론도 거의 뭐 흥신소된 거예요. 흥신소. 그렇습니다. 예. 흥신소된 거죠. 검찰 개혁이 안 되니까 2탄으로 정치까지 이렇게 검찰식으로 오염을 시키는 이런 상황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검사들 그만 정치권을 영입해 와야 돼요. 이 정도면 네. 충분합니다. 지금 있는 사람들로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만 좀 해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알겠습니다. 한 명이 누군지는 모르죠. 저쪽 당의 공수처장 후보. 모르겠는데. 예. 아니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위원회 추천이요. 후보. 추천위원 후보. 추천위원 후보. 예, 처장을 후보 아, 추천하는 게 처장은 아니었습니까? 제가 잘못 알았네, 제가. 그래요. 처장은 뭐 아주 공평무사한 사람으로 하려고 하겠죠, 양쪽이 다. 그렇죠. 제가 몰라서 그런데요. 지금 이 원안에 의해서 공수처장을 선발할 수도 있겠지만은 김용민 의원의 개정안, 야당이 저 끝모르게 계속 딴죽 걸고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 말하자면 이제 뜻이 있는 당끼리 공수처장을 세울 수 있는, 그래서 공수처를 출범시킬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이 안이 그러면은 지금 법사위에서 통과만 되면 됩니까? 통과만 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본회의로 예, 가는 예, 것이고. 예, 예. 근데 뭐 그게 이제 법이 3개 올라가 있다니까 병합 심리를 하겠죠. 자 이제 종류별로 구분해 보면 네. 백혜련하고 박범계 의원의 안은 두 분의 안은 법대 학장협의회 회장하고 그다음에 법학 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하고 두 사람을 국민의힘이 추천하지 않을 경우 이 두 사람으로 갈아 낀다는 조항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 국민의힘에 요청하고 네. 안 들으면 갈아 낀다. 예. 이런 거고요. 김용민 의원의 안은 4명을 국회에서 뽑는다. 그러니까 교섭단체에 먼저 기회를 줘. 국회의장이 기한을 정해서. 기한을 정해서 주고 그 기한 동안 추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걸 제외하고 준다고 되는데 이건 약간 규정이 애매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열린민주당에도 하나 정의당에도 하나 이렇게 줄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답이 안 나오는 상태고 현행 법대로 하면 더불어민주당이 4석을 할 수도 있는 경우라 그건 이제 뭐 논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현재 7명 중에 6명이 합의를 하면 통과가 되게 돼 있는데 김용민 의원의 안은 세상에 우리나라 법에 그런 건 없다. 과반수면 과반수고 3분의 2면 3분의 2지. 그러니까 3분의 2로 해야 된다라고 법안을 개정안을 내놓은 거예요. 3분의 2면 5명만 동의를 하면 됩니다. 그렇죠. 예. 거기 하나 있고 그다음에 백혜련 의원 안에 그 다음 거는 추천위원이 선정되고 나서는 처음에 국회의장이 하고 열흘 동안 추천위원 추천을 받아 추천위를 무조건 구성하고 30일 동안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후보를 추천할 거 아닙니까? 30일 안에 무조건 마무리를 지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협의에 따라서 열흘 더 연장하는 게 끝. 근데 김용민 의원 안은 이게 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 김용민 의원 안 추진하려고 이러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갑자기 2명 추천을 하면 추천을 해서 들어간 다음에 계속 부결을 하면서 1년, 2년을 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추천위원으로 넣을 건지에 대한 합의는 필요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건 백혜련 의원의 기한을 정하는 법안은 이번에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40일 안에 무조건 추천이 끝나고 모든 게 끝나게. 이거를 지금 국민의힘은 요 다음 단계가 후보 추천한 다음에 들어가서 깐족깐족 반대하면서 한 달이고 2달이고 3달이고 끌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기한을 정하는 법은 꼭 통과를 시켜야 되는 상황으로 좀 보입니다. 이게 결국 이제 법규의 하위 개념인 시행 규칙에 해당되는 것들이 네. 이제 법규에 들어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게 우리나라 법이 양이 많은 이유가 여야 정치권들이 이런 절차 문제 가지고 제대로 합의가 안 되니까 이렇게 법에 분량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명문화하느라고. 예, 예. 아 그리고 추천위원을 추천한다가 법에 돼 있으면 보통은 하거든. 하죠. 네. 이거 무슨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 이거는 이제 뭐에 비견할 수 있냐면 사법농단 때 판사들이 재판 결과를 행정부랑 박근혜랑 거래한 거 아닙니까? 이 거래한 게 다 드러났어요. 근데 어떤 법전에도 판사가 재판을 거래할 땐 징역에 처한다 이런 조항이 없는 거예요. 처벌 조항이. 왜냐하면 판사가 재판을 거래할 거라는 거는 개념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상상도 못할 일인데. 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거는 법이 만들어졌는데 추천을 안 하는 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이거 자꾸 북한 인권대사랑 비교하는데 북한 인권위원회 문제는 상임이사를 민주당에도 한석 달라고 민주당이 얘기했는데 박근혜가 그거 모른 척하고는 자기들도 그냥 잊어먹은 건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랑 비교할 수가 없고 공수처 건은 그 세상에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규정을 해야 되면 연필을 잡을 때는 오른손 아니면 왼손으로 잡는다. 이런 걸 지금 법안에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서 가 있는 겁니다. 지금. 5mm 미만으로 깎아야 되고. 맞습니다. 예. 이게 생각해 보면요, 국민의 짐이 집권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집권할 생각이 없고 다수당이 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늘 자기들이 요 상태의 수준에서 네. 뭘 막아보겠다 이런 식의 지금 논리 근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2028년 대망론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다 이게 일맥상통돼 있는 얘기인 거죠. 어차피 망쳐도 이대로만 망치면 2028년까지 나는 한다. 예, 요게 안 변하기 때문에 내가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예를 들어서 결혼이 하고 싶어. 그럼 뭐 운동도 좀 열심히 하고 직장도 구하고 뭔가 좀 번듯한 삶을 살아서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야지 이렇게 꿈을 품을 수도 있는데 아 몰라 귀찮아 안 할래라고 맘먹는 순간 직장도 안 구하고 집에서 씻지도 않고 그냥 누워만 있어도 이대로 좋다 하면 그냥 집에 누워서 텔레비전만 볼 수 있는 상황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어차피 결혼을 할 수가 없겠다라는 절망감에 휩싸여서 씻는 걸 포기한 것이 국민의힘의 모습이 아닌가. 이걸 좀 이제 어렵게 이론적으로 해석하면은 예. 원내 정당화의 폐해예요. 이게 우리 정치가 이 국회의원들 중심으로만 정치가 돌아가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이 각종 정당에 가장 확실하게 관철되고 있는 거예요. 그 향후에 집권하려고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진 그 지지자들, 당원들 이런 사람들의 의사는 후순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국회의원 되는 게 최고의 목표인 거야.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제가 그런 농담을 해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서 하는 일이 뭔지 압니까? 다음 국회의원 선거 준비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 정치의 현실이기도 하고 지금 야당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이유입니다. 이게. 여기 플러스 지지자들을 모아줄 극우 우파 유튜버의 마음에 드는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앉아서 놀면서 뭐 문재인 공산당, 중국 공산당, 부정선거 이런 얘기를 하면 지지자들은 우파 유튜버들이 알아서 모아. 사람은 의원한테 땡겨주고 코인은 자기가 먹고 이런 구조가 좀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더 극우적인 발언을 하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공정경제 3법 같은 거 저건 진짜 저만큼 후퇴한 안으로 통과시킨다는 게 창피한 정도인데 저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민생을 낫게 해봐야 그것이 나의 재선에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거든. 그리고 어차피 영남 같은 경우는 개혁 공천만 아니면 자기 자리 지킬 수 있거든요. 당원도 많이 모아놨겠다. 그렇지. 그렇죠. 그러면 이대로만 2028년, 2024 어게인 하고 있는 거죠. 그 오늘도 보니까 이제 유상범 의원인가 이분이 자기 동료 의원들을 그 실명을 거명해서 예, 그 뻔히 민주당. 알잖아요. 아닌 줄 알면서도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이 면책특권 뒤에서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건데. 아니 뭐 자기는 거기에 동명이인일 수 있다 이런 밑자락을 깔았는데. 동명이인일 수 있으면 왜 말을 해요? 안 해야지. 확인하기 전에. 그렇지. 그렇게 말을 하면 검색어에 걸리잖아요. 지금 제가 안 해봐서 모르지만 뉴스에서 유상범 검색하면 어제 오늘 기사 한 4,500개 났을걸요.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그게 하는 거지. 뿌듯한 거야. 이 면책특권도 없애야 되고 또 한편으로 이 양당이 가지고 있는 제도 중에 제가 소속 당의 이야기 아니고 이제 전공자의 입장으로서 원내대표 권한이 너무 셉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원내대표 권한이 세기 때문에 원내의 정책을 가지고 자꾸 정쟁을 하게 됩니다. 그 실제로 정쟁을 해야 되는 것은 당이 해야 돼요. 당이 해야 되고 국회의원은 정당 소속이면서도 국민의 대표라는 이중성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의 역할을 좀 편하게 해주려면은 주요 당직을 맡는 것보다는 정책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맞는데 어느 순간에 이 우리 양당이 다 원내대표 중심으로 정당이 돌아가다 보니까 국회 전체가 다 정쟁화되는 이런 경향이 그러다 보니까 생깁니다. 라임 뭐 이거 해결하자고 하면서 공수처 후보 선출하라고 하니까 그걸 거기다 끼워 넣어갖고 그거 해주면 공수처 그러니까, 예. 추천위원 추천할게라고 말도 안 되는 협상 조건을 붙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공수처는 국가 제도인데 국가 제도하고 이 검찰 수사하는 비리 연루 수사하고 이렇게 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딜을 할 여지가 없죠. 여지가 그건. 없는 겁니다. 예. 아니 만약에 민주당이 밀어붙여가지고 만약에 공수처 관련한 법을 바꿔가지고 근데 출범을 하게 만든다. 제가 보기엔 민주당이 져야 될 큰 짐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은 그럼 어떻게 나올까요? 장외투쟁 얘기하던데. 공수처건으로 장애투쟁은 못할 겁니다. 그건 뭘 할까요? 그냥 그러다 마는 건가요? 그러다 마는 거죠. 그러다 마는 거죠. 이게 아니 그럴 이거- 것 같으면 그냥 해버리지 그냥 민주당이. 아니야 지금 이 상태에서는 라임이나 옵티머스에서
청와대 고위관계자 하나 더 나올 거라고 치성을 드려야죠. 정한수 떠놓고 다른 게 없습니다. 그리고 뭐 그거 외에는 기대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태이고 그리고 그 라임 옵티머스는 기본적으로 사기를 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런 그렇죠.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정치인들하고 어떻게든 줄을 대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정치인들도 이 사람들한테 뇌물을 받는 건 별개의 문제지만 안 만나 줄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다 뭐 누구를 통해서 안 만나면 안 되게 찾아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났는데 만난 사실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사실 그냥 그때 만나기만 한 게 아니라 돈을 3천만 원 줬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강기정 수석도 정말 천만다행으로 청와대에서 만났으니까 이러고 넘어간 거지. 청와대 앞에 외백 중국집에서 만났으면 5천만 원 받은 거 저거 못 뒤집어요. 어떻게 뒤집을 거예요? 내가 안 받은 걸 어떻게 입증을 합니까? 그렇죠. 안 받은 거. 이 사람 미치게 하는 건데 지금 정치자금법이 줬다는 사람이 줬다라고만 말을 계속 일관되게 하면 받은 사람이 안 받았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안 받은 걸 부존재를 증명하라는 건데 없는 게 없는 거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그때 걸어 나왔는데 그러면 네가 빈손으로 걸어 나온 CCTV를 제출해라. 없어. 근데 CCTV를 제출했더니 아 그때 보니까 제가 1,000만 원을 주머니에 꽂고 나가시는 거 봤습니다. 주머니에 두께가 1,000만 원이 안 들어가는 걸 네가 증명해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죠. 아이고. 그러고 보면 참 우리나라 검찰들이 이제까지 참 수사 편하게 했어요, 그죠? 엄청 편하겠죠. 이제 검찰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직접적으로 이제 지휘에 들어갔어요.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검찰총장이 배제가 되고 법무부 장관이 직접 휘하의 지검장들에게 지시를 하는 것인지 모양새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시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수사를 검찰총장에게 과정을 보고하지 말라. 이게 정확한 이 수사 지휘권의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입니다. 일선 지검장들한테 그렇게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검사는 동일체이기 때문에 네. 모든 일들에 대해 가지고 총장이 지시할 수 있고 보고를 받을 수 있고 상황들에 대해서 다시 이제 재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들에 대해서만은 이제 그런 역할을 못하게 하겠다 이런 뭐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뭐 수사 지휘권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막 대단하게 총장을 뭐 가서 밧줄로 묶는 줄 아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게 과거에 이 검찰이 워낙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수사 지휘권이라는 것이 왜 과거에는 없어 갑자기 이런 일을 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충돌이 법무부와 그 검찰이 충돌이 있는 것도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이제 보시면 남부지검에서 라임 건을 맡았단 말이에요. 그럼 남부지검에서 라임의 김봉현을 불러다 조사를 했어요. 김봉현이 여당으로는 강기정, 그다음 야당으로는 A 의원 이름을 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다라고 불면 남부지검장이 이걸 들고 대검 반부패 강력부의 부장검사한테 갑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보고를 해요. 중간 결과로 해서 김봉현이 이름 된 사람, 이 사람이고 각 얼마를 받았고 어떤 정황에서 받았다고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본 바로는 이런 건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라고 하면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검찰총장한테 보고를 해요. 남부지검장을 데리고 들어가서. 뭐 총장님 이러합니다 해서 그럼 야 너 자신 있어? 맡겨만 주십시오. 그래? 이제 진짜 해볼 수 있어? 강기정 돈 받은 거 확실합니다. 제발 한번 기회를 주시자면 오케이. 그러면 한번 해봐라고 허가가 떨어지면 남부지검장이 법원에다 영장을 강기정을 청구를 하는 거죠.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서 증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판사에게도 입증해야지만 그 전에 검찰총장한테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갔다가 아무것도 안 나왔어. 너 분명히 나올 거라고 그랬잖아. 이게 뭐야? 이런 망신을 당하지 않으려 하는 구조가 있거든, 이 안에. 그랬는데 이번에 법무부가 어쩔 수 없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이유는 남부지검장이 강기정 이름 듣고 A 야당 출신 국회의원 이름을 들었어요. 강기정은 대검 반부패부장한테 보고를 했어. 그리고 대검 반부패부장이 검찰총장한테 보고를 했고 이 과정에서 조선일보 등의 청와대 A 수석이 1억 받았다. 이게 기사가 흘러나왔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예. 그랬는데 야당 정치인이 돈 받았다는 얘기는 아무도 몰랐잖아요. 왜 아무도 몰랐냐면 이 보고를 받은 남부지검장이 그리고 이 언론에 흘리는 걸 일선 수사관들이 절대 흘리지 않습니다. 책임자가 흘리거든요. 남부지검장이나 그 밑에 차장급 되는 사람들이 흘리는 거지. 그러니까 약속을 하고 흘리는 거지 기자랑 친해서 흘리는 거 없는 거예요. 근데 남부지검장이 검찰총장을 직접 찾아가요. 그래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은 모르게 검찰총장한테 A 의원, 야당 의원 이름을 거론을 합니다. 총장님 이런 사람이 한테 돈을 줬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이 뭐라고 지시를 했을 거예요.
야 걔는 덮어 라든지 야 그 신빙성 없는데 그걸 일단 좀 두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덮어 놓은 거예요. 덮어 놓아서 이 야당 정치라면 지금까지 한 줄도 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적 수사지휘고 이 선택적 수사지휘를 한 거거든요. 이 과정을 이번에 감찰을 하면서 윤석열 총장이 법무부에 들켰어요. 야, 너 안 되겠네. 여당은 언론까지 흘려가면서 수사를 하라고 하고 여당 그냥 덮어졌어.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일 놀라운 건 김봉현이 룸사롱 누구랑 갔다고 다 진술하고 했다는 건데 이 내용들은 싸그리 남부지검에서 위로 아예 보고 안 된 거예요. 아. 야, 니네 안 되겠다. 야, 그냥 됐고 윤석열 넌 뒤로 빠져 있어. 넌 왜 네가 야당 정치인 이름을 들었으면 너 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랑 안 왔니? 같이 얘기를 해야지라고 말을 했어야지. 왜 너만 쓱 듣고 대검을 뛰어넘어서 그 직접 네가 지검을 지휘를 하는데 대검을 뛰어넘어서 지검을 바로 지휘하는 거 안 되는 거거든요. 서울중앙지검도 있고 한데 남부지검으로 그냥 바로 내려간 것에 대해서 추미애가 너는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 이 문제에선 발을 빼라고 이야기한 거고 나머지는 가족 문제니까 발을 빼.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놓은 거니까 검찰총장이 이 문제와 관련돼서 못 끼어들면 그 밑에 있는 대검의 관련 간부들도 남부지검에다 수사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못 물어보고 눈치를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검사들은 기본적으로 손에 칼을 들고 있고 앞에 먹이가 보이면 무조건 찌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젠 거리낄 거 없이 그냥 전진을 하는 단계로 넘어가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조금 해보면 더 많이는 아니고. 잘 될 것 같아요. 저는 윤석열 총장이 좀 웃기는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예. 중상모략한다 그랬어요. 네. 법무부 보고. 예. 그다음에 허위 사실이다 그렇게 했어요. 예. 그러면은 직권남용으로 법무부를 뭐 장관을 걸던가 그렇지. 대변인을 걸던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어제는 동아일보 보도에는 윤석열 사단 쪽의 대검 한 간부가 이렇게 감찰을 잘못한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그치. 했었죠. 네. 그러다 이제 수사지 발동되니까 30분 만에 깨갱 했지 않습니까? 형성권이 너 지난번에 일주일 뭉개다 형성권 하면서 받아들였지? 그 형성권 지금도 있으니까 이번엔 뭉개지 말고 바로 접수해라라고 하니까 바로 접수를 한 모양새가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이것도 뭐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만은 네. 라임 건의 총장의 장모 회사가 좀 관련이 있다는 이 설들이 돌았어요. 그 김용민 의원이 또 그렇게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총장이 이제 배제되는 게 맞죠. 그 장모가 서류 위조를 할 때 도왔던 신한저축은행의 담당자가 지금 라임의 이사로 있었다라는 그런 의혹 제기를 김용민 야, 의원이 세상에. 한 거였죠. 아니 그 이낙연 대표의 옵티머스 관련한 사람이 복사기 관련해서 월 11만 원짜리 정말 사돈의 팔촌을 따지면 다 이제 한 단계씩 있을 이런 관계인데 그걸 갖고 무슨 옵티머스로부터 뭐 대단한 뭐 무슨 편익과 부당한 이익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매도하더니 아니 요거는 최은순하고 관계된 사람이 이 사건에 연루가 됐는데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들 언론들조차도 관심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옵티머스 건이 과거에 윤석열 총장이 중앙지검장 할 때 본인이 한번 수사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못 밝게 낸 거지. 못 밝게 냈으니까 이게 이제 골마지고 더 커져서 이렇게 지금 터진 거예요. 지금 윤석열의 그 멘탈리티는 정확히는 뭘까요? 라임 자산운용사의 관계사인 DA 테크놀로지 대표이사가 윤석열 총장 장모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신한저축은행의 대표이사하고 동일한 사람이라는 거군요. 어쨌거나 이제 라임 관계가 있는 걸로 봐서 또 봐줄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냐 이런 거고 이 동네 선수들 수가 빤해서 그래요. 지금 오해의 소지가 날만할 수 있으니까 아니, 네. 제가 보기엔 윤석열 총장은 더 편할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지금 이 국면에서 윤석열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또 추미애 장관이 직접 지휘권을 행사하니까 저는 좀 반발할 줄 알았고요. 뭐 이쯤 되면은 이제 사표를 던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는데 아유 절대 사표 안 야, 낼 이 양반 절대 안 낼 겁니다. 아니 조국을 장관으로 임명하면 자기 사표 내겠다 그랬잖아요. 7월에 그렇게 임명장 받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그런 호기의 인물이 왜 이제는 지금 거의 뭐 모욕 수준으로까지 지금 이런 지휘권 발동이 이루어졌는데도 본인 가족 관련되는 의혹들이 많기 때문에 절대 사표 안 낼 겁니다. 아무리 이럴수록 수가 그러면 뭐 줄어들어도 그 안에 자기 편이 있는데 그렇죠. 네.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 게 훨씬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뭐 이 방송 전에 우리 김용민 PD님 저한테 이 논객에 대처하는 법을 설명해 주셨잖아요. 세게 나오면 주저앉거든요. 아, 그래요? 추미애 장관이 저도 보면서 와 저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싶은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또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상황이고
지금 뭐 진중권 씨 등은 수사지휘권을 이렇게 아무 때나 막 발동해도 되느냐고 하는 건데 지금 진중권 씨가 민주주의의 기본 체계를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제도나 이런 건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웠어요. 그런 걸 무슨 잘 얘기를 모르더라고요. 드리는 거냐면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이 하는 게 우리나라만 이상해요. 전 세계에서 국방부 장관을 장군이 하는 나라는 독재 국가를 제외하면 우리나라 정도밖에 없을 거거든요. 법무부 장관도 강금실 변호사가 옛날에 했을 때 막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법무부 장관도 법을 관리하는 사람이지 검찰총장이 영전하라고 만들어 놓은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검사가 해야 되고 국방부 장관은 군인이 해야 되는 시대를 뛰어넘는 것이 바로 문민 통제입니다. 즉 고위 전문직들이나 집단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곳에 선출직이 그리고 선출직이 임명한 사람이 들어가서 그 조직을 정상화시키는 일이 문민 통제이고 지금 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날뛰고 있는 검찰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법무부의 통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수사지휘권은 시시때때로 발동을 할 수 있어야 그게 정상적인 그게 국가인 정상적인 겁니다. 겁니다. 예. 물론 법무부 장관이 자기 비리를 피하려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 그건 여론의 저항에 부딪히게 될 테니까. 근데 지금 그런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니까 수사지휘권을 무슨 그러니까 진중권 씨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이게 무협영화인 거예요. 일합을 겨루자 막 이런 막 칼 들고 나와서 싸우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하는데 원래 이 문치라는 건 거기 칼 내려놓으세요. 말로 해야지. 라고 싸울 때마다 개입해 들어가는 게 문민의 통제인 거고. 글쎄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수사지휘권의 발동을 하는 것은 뭐 매일 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아니지만 저걸 했다는 자체가 민주주의를 어기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저거 결국은 이제 진중권 씨 주장대로면 옛날 검사들의 검객의 시대로 돌아가자는 거거든요. 그게 쌈박하긴 하지. 대의제와 국가제도에 대한 기본 이해도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 보건복지부 유아복지관은 그럼 유아들 가서 근무해야 됩니까?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실제로 지금이 검찰이 가장 많이 개혁된 거고 검찰이 지금 제일 솔직히 말하면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서 힘이 세지 않습니까? 옛날 검찰 한번 보세요. 우병우 같은 그 약관의 민정수석한테도 절절절 매면서 그게 검찰이었고 정권의 신여였다 이런 비판 늘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검찰이 청와대를 공부를 향해서 수사를 하고 법무부 장관한테 항명에 해당되는 이런 막 발언을 막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이게 얼마나 지금 검찰이 지금 민주화되고 정치적으로 중립화된 겁니까? 옛날에 천정배 장관이 수사권 지휘를 발동했을 땐 뭐였냐면 내용이 강정구 교수의 국가범법 위반에 대해서 불구속 수사라고 지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소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이게 사상범의 문제니까 구속하지 말고 지휘해라라는 구속하지 마라라는 말을 한마디 한 게 수사권 지휘권을 발동한 거예요. 이때는 법무부 장관한테 그런 얘기 듣기 싫다고 검찰총장이 옷 벗었습니다. 못 벗었지. 그렇지. 그리고 불구속 수사는 했지만 옷을 벗어서 자기들의 소위 말하는 그 체면 칠해를 한 거예요. 이러던 게 검찰의 모습이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진중권이 꿈꾸는 무사도가 넘치는 어떤 검객의 모습인 거거든요. 그런 시절 지나갔어요. 이제 아니 누가 진짜 칼 들고 사람 죽입니까? UFC를 옛날에는 칼 들고 콜로세움에서 사자랑 사람이랑 싸우고 막 찢어발기고 이랬던 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룰을 만드니까 팔각의 케이지 안에 사람을 넣고 UFC처럼 심판을 두고 서로 때리고 맞고 정해진 룰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진중권 씨는 아직도 옛날에 검투사 시대를 못 잊어갖고 그런 얘기 딱 들으면 검찰총장이 그런 명령에는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고 옷을 딱 벗고 칼을 딱 내놓고 나갔으면 좋겠는 거지 지금.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요. 정부에서 근무 안 해봐서 그래요. 정부 조직의 그러니까요. 공직자들이 어떤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문민통제 일환으로 당연한 조치로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다. 진중권 얘기 나와서 그런데 진중권의 그 리즈 시절부터 잘 알았던 어떤 평론가가 있어요. 그분 말씀이 제가 무릎을 치게 되더라고요. 올 연초에 주신 얘기인데 그 양반은 지극히 반민주당 성향입니다. 그런 분인데 이분 말씀은 뭐냐면은 진중권이 나이를 더해갈수록 디테일이 떨어진다. 그렇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우리 김성애 대변인이 날마다 그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꼬치꼬치 이제 짚어주시는데 아니 헤드라인만 보고 기사를 안 읽어요. 안 읽어요. 안 읽죠. 내가 모든 걸 다 한다 이거 아닙니까? 현장 디테일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결국 하게 되는 행위가 뭐냐면 가르치는 거예요. 남을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이죠. 그렇지만 나이가 더해가고 연식이 더해갈수록 뭐가 늘어나느냐?
자기의 어떤 그런 포지션, 진지를 구축하는 것, 자기의 어떤 그런 위치를 찾아가는 것. 잔머리 늘죠, 나이. 잔머리, 그렇지. 잔머리 늘죠. 그러니까 지금 진중권은 디테일로 승부가 안 되니까 뭐냐? 자기가 어느 위치에 갔을 때 가장 주목받고 돈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목받고 정치적 영향력을 아니 갖게 되는지. 돈이 되는 건 우리 박진영 부대변인께서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주셨는데. 저기.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저기- 그 포지션을 찾아가는 거지. 이게 여차하면 이게 엔터테이너 비하가 되니까 그분이 이제 지금 난 기획사인지는 정말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거 확인해 보고. 이제 이거 보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자기가 이제 진보 진영에서는 워낙에 또 들고 나는 사람들이 올라오고 얘기해봐야 빛도 보기 어렵고 또 워낙 또 이제 현장에서 많이 떠나 있었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발언을 했을 때 주목해주고 띄워줄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양지를 찾아간 거야. 자기가 이제 진보 논객으로 알려졌으니 이 이미지에서 문재인 정부를 까봐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적대적인 이런 쓰레기 언론들이 얼마나 열심히 비춰주고 또 이렇게 띄워주겠어요? 기고문도 실을 자료도 만들어주고. 그렇지. 진중권 페이스북에 출근하는 분들이 기자들 제법 많으시더라고요. 거기로 출근을 합니까? 그쪽은 출근하죠. 아, 그래요? 출근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용민이가 방송에서 얘기 많이 했는데 김호준을 막 욕하고 다녀봐요. 저 TV조선 MC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응? 그렇잖아. 맞아. 내가 탁현민하고 뭐 그렇게 친하지도 않는데 내가 탁현민을 대단히 잘하는 것처럼 예. 그래서 그 인간 내가 입만 열면 한 방에 보낼 수 있다. 뭐 그런 거 없어요 전혀.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제가 그때 8년 전에 저기 그 어디 술집에서 그 택시 만났는데 그 양반이 2차로 나를 데리고 저는 말 못하지. 뭐 이런 거. 내 입이 들어오지니까 난 얘기 못할 거야. 아니, 저는 사실 이런 이제 식으로 나오면은 나 TV조선 MC예요 형님. 이 진중권 씨가 했던 언행 중에 제일 저는 불쾌했던 게 그거였어요. 김호준 씨하고 정봉주 씨 이야기를 하면서 사적인 대화를 했던 것을 옮겨가지고 자기가 언론에 써먹어 버리잖아요. 제일 비열한 짓이죠. 정말 그거는 그 진짜. 비열한 짓이죠. 아니 사적으로 대화 나눈 것 중에 좋은 거 상대방에게 유익이 될 만한 걸 인용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뭐 사실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확하지도 않아요. 또 게다가 그 진짜 농담으로 한 얘기를 갖고 부풀려 가지고 지 멋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정말 아주 형사범으로 몰아버리는 이런 아주 그래서 요즘 제가 사실 좀 열심히 또 시청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변희재 TV라고. 이 변희재가 재밌어요. 와. 진중권이가 아마 변희재 그 방송 보면은 귀에서 피가 흐를지 모르겠어요. 정말 할 말 못할 말 다 하더라고. 할 말 못할 말 다 하는데 변희재는 정말 필사적으로 지금 진중권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왜냐? 자기가 자기 10수년 전에, 시장인데, 자기가 10수년 만드는 전에 시장인데.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말이야. 네. 자기 시장인데 네. 여기 들어와가지고 나와버리를 침범했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용납이 됩니까? 아니 또 변희재 씨하고 그 강용석 변호사하고도 사이가 안 좋다면서요. 아 그래요? 예 그렇더라고요. 예. 시장 쟁탈전이야 전부 다. 정말 참 아주 뭐. 오늘 뭐 폭로한다 그랬는데. 네, 그래요? 예. 오늘 2시 방송인가 그랬는데 못 봤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참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진중권에 대해서 제가 좀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들어서 가치가 있는 것들은 거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괜히 그쪽에 현혹되지 마시고 학문적으로도 깊이가 없어요. 깊이가 없으니 엔터테인먼트 거기로 가는 거지 뭐. 안 그러겠어요? 예. 아니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말이죠. 2020년에 말이죠. 진중권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야 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우리 지성사회의 모독입니다. 지성사회의 어떤 그런 부끄러움이에요. 모독이 아니라 모욕입니다. 몇 년 전에 어디 토론회 나갔는데 박은수 시장 계실 때 토론회 갔대요. 그때 제가 유시민보다는 못해도 진중권 따위보다는 낫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자기 소개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좋습니다. 예. 예. 그렇게 이게 이 사람이 기본적인 사회학적이나 이런 제도적인 공부가 아예 안 된 분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주의 제도 절차 이런 거에 대한 아예 이해가 따지고 없는 보면 또 그리고 저기 진짜 우리 저 민중들이 고통을 받고 골탕을 먹고 그런 식의 진중권 어디 있었어요? 그렇죠. 아니 솔직히 생각해봐. 2011년, 12년이면은 뭐 우리가 영화를 입기도 했지만 낙곰수 하면서 낙곰수를 가장 혹독하게 비난했던 사람이 바로 그러니까. 진중권이에요. 맞습니다. 뭐 우리 옹호해달라고 한 건 아니야. 근데 민중들이 뭐 때려 맞고 정말 물대포 맞고 그럴 때 뭐 어디 잘 존재가 보이지 않다가 이명박 정권에게 좀 제대로 맞설 수 있는
뭔가 좀 게릴라가 나오니까 게릴라를 향해서 막 침을 뱉고 근데 욕하고. 이제 게릴라를 향해서 침뱉을 당시 저도 기억이 나는데 네. 절대 낙곰수 자체를 입에 올리거나 김어준, 김용민, 주진우라는 말을 입에 올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낙곰수를 지지하는 교수들만 비판을 했죠. 제가 그때 칼럼을 몇 번 보면서 역겨웠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진중권 본인은 너무나도 고귀하기 때문에 팟캐스트 하는 애들하고 말을 섞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 양반이 겸상 안 하잖아요, 삼놈이랑. 그런 기분으로 말을 안 하다가 낙곰수에게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는 박사 이상의 자가 등장을 하면 그 자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항상 낙곰수를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석사의 주제. 예, 낙곰수 현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낙곰수라는 단체 말고 현상에 대해서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지식인이다라고 비판을 하지 한 번도 김어준이라는 이름을 실명을 올려서 비판한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오만함의 절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같은 종류의 문제를 김규황 씨라는 B급 좌파와 논쟁을 할 때도 보면 너 따위가 서울대 나온 나랑 이런 게 항상 머릿속에 깔려 있는 것이 뉘앙스에서 풍기는. 한신대 나왔어요? 그렇죠. 예. 근데 실제로 그럼 실력 없다는 걸 찬찬히 보면 아는 게요. 이분 글에 기본적으로 형용사와 부사가 많아요. 흔히 하는 사회과학적 글쓰기가 훈련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사회과학적 글을 쓰기는 네. 형용사, 부사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왜냐 팩트 그대로를 그렇죠. 예, 얘기해주는 훈련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뭐 SNS 쓰고 이 정도로 그냥 예. 보면 되는 그런 사람 수준인 거죠. 진중권이의 말을 그렇게 또 열심히 받아싣는 언론들 이게 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진중권이 해주니까 그죠. 그러니까 진중권은 자기 생각을 언론이 그 많이 받아싣네 이게 아니라 언론이 많이 받아싣게 이렇게 떡밥을 지가 만들어요 열심히. 그렇죠. 예? 떡 제조업자예요. 떡밥 제조업자야. 그러니까 그 위학적인 지식인들의 어떤 공통된 즐기는 본인들만의 그 테이스트가 있는 거죠. 아, 우리 같이 교양 있는 사람들이 보기엔 너희들은 너무 저급해라고 말하는 걸 그 서클 안에서 돌려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민주화 운동할 때 그런 사람들 있었잖아요. 진짜? 예. 그건 뭐 힘들게 뭐 나가서 뭐 저기 뭐야 돌 던지고 해 이런 사람들 있었어요. 똑똑한 척하면서 딱 그 부류의 사람들이죠. 뭐 들레즈 락강 이런 말을 맞아, 잘하면서 예. 야 하면서도 맞아. 예. 그 제가- 이제 어려운 말로 이제 룸펜 좌파라고 부르는 룸펜 사람이 제가 있죠. 그 푸코라는 사람의 책을 하도 질려가지고 박사 다닐 때 읽어봤는데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 정도로 어려워요. 근데 그런 걸 이 사람들은 학부 다닐 때부터 이제 끼고 다닌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말자랑하는 거죠.